연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최무영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물리학과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다 함께가 주최한 이런 토론에 꾸준히 참여하셔서 이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사회를 바라볼까에 대해서 아주 멋진 그런 틀을, 좋은 그런 강연을 많이 해주신 분이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사회를 보는 시각을, 또 과학적인 시각을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연사님의 그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제가 다 함께 지금 제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다 함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식이 이 전쟁과 혁명의 시대 연사로는 제가 세 번째 참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특별 강연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강연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제 강연을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좀 계시겠지만 뭐 들었던 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동안 강연했던 거는 되게 이제 다 좀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 그 책자를 아마 구입하신 분이 계실 텐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다른데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이거 정식 글로 쓴 것도 사실은 아니고, 제가 뭐 얘기하고 뭐 대담하고 그랬던 거를 그냥 적당히 모아서 제가 편집을 한 거고, 여기는 얘기를 그대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건 미리 조금 좀 미리 보시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한번 좀 훑어보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여기서 강연할 때 제가 항상 주로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장점도 상당히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방향을 바꿔서 좀 토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 자료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칠판을 이용해서 강연을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 함께 진행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강연하는 동안에 혹시 강연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 만일 질문이 있으면, 토론 시간은 이제 나중에 따로 있겠지만 질문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그때 바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로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뒤에 토론 시간을 이제 따로 갖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학생분들 중에서 대부분 학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공계를 전공하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공계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인문사회계나 뭐 아니면 뭐 예술이나 하여튼 그런 쪽 하시는 분들 한번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거의 아직 조그마한 그 소책자에 맨 처음에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명백한 거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이라든가 혹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과학과 기술의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자체가 과학과 기술에 아주 이렇게 깊이 침잠되어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새 보면은 실제로 이른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과학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사회를 뭐 포함해서 거의 세계의 공통 현상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재 사회라는 것이 과학과 기술에게 크게 의존하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잘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한테도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그걸 이제 지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으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제 새로운 거를 우리가 추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의 새로운 우리가 자연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하겠다 하는 것이 되게 과학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해석, 우리가 이른바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사고를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를 답습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사실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되게 본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어떤 보수적인 집단은 사실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제 생각에는 현대사회에서 보면 미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건 되게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 중에서 특별히 그 이윤 추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체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집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참 재밌는 경우가 이 종교적인 그런 보수성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거대 기업들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집단들이 잘 모여서 이 보수적인 집단을 형성한 것이 지금 미국의 현재 공화당 정권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과학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반과학적인 사실 사회죠. 어떻게 보면 한국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하여튼 미국이 아주 그것이 굉장히 극심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핵심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가진 책자에 그런 얘기를 조금 쓰긴 했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해나간다는 건 되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뭐 가치 중립이다, 가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과학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는 항상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과학과 가치는 사실은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과학자의 어떤 인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 과학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뭐 과학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니까, 이 과학자의 기본 사고를 형성하는 거,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것이 가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근데 과학자도 물론 이제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맥락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의 그런 어떤 인식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의 개념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반영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가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마디 말하면 자연을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건 자연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해석의 틀을 해석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는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실은 그 과학자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상당히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른바 좀 이 보수적인 그런 집단에서는 이런 그 제대로 된 의미의 과학 활동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는 과학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건 보통 인식적인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조금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뭐 인식적인 가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식적인 가치에 예를 드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가 이 정확성이라든가 뭐 일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일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산성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단순성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인식적 가치라고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 이론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해석을 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실제 자연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켜주고 우리가 예측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자연현상하고 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 활동에 있어서 이 가치 판단에서 우리가 과학을 했었을 때 가치를 우리가 감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하나 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컨스턴트하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은 뭐 이렇게 해석했다가 이런 현상은 또 안 맞으니까 또 바꿔서 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다 폭넓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예측이라고 하는 걸 아주 광범위한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하고 그거를 폭넓게 우리가 이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고,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나 단순하냐, 단순한 것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이상하게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고 아주 뭐 복잡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는 많은 경우에는 그거는 좋은 우리가 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같은 조건에서는 가능한 한 단순한 우리가 체계를 갖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치, 이러한 우리가 이른바 인식적인 가치라고 부르는 걸 갖고 우리가 보통 가치 판단을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아닌 이른바 우리가 보통 비인식적 가치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다른 형태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인식 가치라고 부르는 거는 대개는 이제 보통 이건 사실은 이른바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건데, 여기 정치라고 하는 건 물론 아주 폭넓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꼭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인식적 가치로 뭐 많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슨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논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뭐 민족주의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좀 더 심화돼서 뭐 국수주의라든가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관점, 무슨 뭐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거, 그 다음에 특히 아주 그 심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혼 추구라든가 뭐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인식적 가치를 보통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인적 가치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인적 가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과학의 그 과정이나 그다음에 과학의 결과 자체를 물론 손상시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학 자체를 훼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올바른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훼손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러한 예가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비인적 가치가 개입돼서 과학 활동을 왜곡을 시키냐 하는 것이 사실 그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예를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비인식 가치가 개입돼서 이 과학 활동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몇 가지 그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대개는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결과를 발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얻어지면 어떤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걸 당연히 발표하고 그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성이 있으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금지시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GMO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이렇게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유전자 조작 식품이다 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환경의 문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되게 발표를 뭐 못하게 하는 경우가 흔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새만금이라든가 뭐 천성선 문제 같은 것이 아마 거기에 실질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거를 일부 상당히 아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어떤 뭐 기후의 문제에서 어떤 산성비라든가 하는 그런 오염 문제 같은 것도 아마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과정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거를 발표를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결과 자체를 왜곡을 시켜서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그런 경우는 아마 이 기후변화, 이걸로 유명한 예가, 세계적 유명한 예가 기후변화의 문제였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이 대기오염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요새 보면 뭐 그런 일이 많죠. 이렇게 비가 뭐 요새 툭하면 기상이변이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이변이 없는 게 이변인 거죠. 이제 거꾸로 뭐 의뢰의 이변이 있고 의뢰의 신기록, 뭐 관측 이래 무슨 제일 신기록 항상 경신하니까. 그런 문제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그 문제가 사실 이제 60년대, 70년대 이후로 급증을 하는 건데, 이른바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문제.
하고 관련이 사실은 상당히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쓰는 중요한 문제가 이 불확실성을 어떤 뭐 과장하던가 아니면 왜곡하는 문제인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과학하면 어떤 하나의 과학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신화를 갖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과학하면 뭔가 이렇게 완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그런 뭐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과학은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사실은 아니죠. 예, 과학적 진리, 과학적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 수많은 그런 아주 다양한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를 추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자연현상을 해석을 할 때, 이른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확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게 확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이렇게 확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과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확실성이 사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과학의 이 결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학 활동 중에서 우리가 뭔가 어떠한 얻어진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과학의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인데,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과학의 불확실성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상호작용 때문에 비인식적 가치가 개입이 될 때는 그러한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결론이 완벽하게 확증된 건 아니고, 그것이 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완전히 바꿔서 그거를 왜곡을 시키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바로 이 이른바 비인식적 가치를 개입을 시켜서 과학을 완전히 왜곡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과학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연현상을 우리가 해석을 했었을 때 상당히 이것이 이제 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얻어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물론 그러니까 뭐 확정된 건 물론 아니죠. 과학이라는 게 확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험한 것이 좀 위험한지 안 한지 좀 하여튼 불확실하다. 만약 그런 결론을 얻어졌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불확실하다. 위험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은 사실 그랬었을 때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하자면 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그러니까 유보하는 것이 아마 옳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좀 유보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은 어떠냐면은 위험성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건 바로 안전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런 예가 뭐 워낙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의 결국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환경에 현재 피해가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 그리고 산성비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물론 있죠. 거기 예측하는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한 게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교토 의정서라는 거. 그것이 미국만이 그걸 가입을 안 하고 있죠. 비준을 안 하고 전혀. 미국이 사실 세계 최대 오염국인데, 미국이 빠지니까 그게 상당히 참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것이 다 이제 불확실한 거에, 그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이런 오염의 문제가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인가 하는 결론이 물론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말해주는 가능성, 그러니까 위험의 가능성이
물론 그러니까 과대하게 이렇게 평가된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같은 가능성으로 오히려 과소평가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비인식적인 가치 개입을 억제를 하고 이른바 인식적인 가치를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거든요. 그것이 과정됐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시에 똑같은 가능성으로 오히려 과소하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도되는 거죠. 그런 거에 또 하나 뭐 얘들이 이제 이른바 식품 문제인데 식품이란 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먹는 건데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건강과 사실 직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왜 먹느냐, 왜 먹어야 하느냐 하는 거는 이 과학의 관점에서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반농담이지만 우리가 그건 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살기 위해서 먹으면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른바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엔트로피 그다음에 자유에너지라는 관점을 그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가공식품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참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어서 너무 미국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 이른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뭐 햄버거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걸 대표되죠.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든가 무슨 뭐 피자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량음료 예를 들면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분명히 이제 해친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경우가 어차피 그런 게 항상 미국이 대표인데 미국의 경우가 이 비만 인구가 대개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성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년 그 심지어는 어린이까지 유년까지도 비만 인구가 지금 6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비만 때문에 뭐 생기는 그 건강 위험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순환기 질환들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무슨 뭐 뇌졸중, 심장 그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뇨 그리고 몇몇 가지 암 뭐 이런 것들의 발병을 엄청나게 이 비만이 높여준다는 거는 뭐 그런 뭐 거의 명백한 그 결과인데 그리고 뭐 담배는 식품은 아니긴 하지만 담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이고 폐암 같은 그다음에 그리고 순환기 질환도 사실 담배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그리고 간 질환 이런 쪽에 뭐 그런 것들의 그 유해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누가 봐도 거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하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100% 확증을 하는 건 원래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빌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따라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를 곧바로 안전하다는 걸로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잘못된 인식인데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실은 연구 결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해가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실 종종 나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연구 결과 나오는 거는 거의 전부가 다 그 연구 지원을 그 해당 기업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담배 경우에는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담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비 지원을 엄청난 액수를 해갖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은 이제 담배가 뭐 해가 없다라는 결과들 해가 없다고 딱 말은 못하죠. 근데 해롭다는 그 확증이 아직 없다. 뭐 이런 결과가 항상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 담배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얻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그 담배 위해성에 좀 불확실하다라고 주장한 논문이 담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연구 지원을 통해서 나온 논문에 비해서 거의 이제 지역이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100배 가까이 많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석유회사 엑슨모빌 같은 석유회사 다국적 기업에서 이 지원해주는 연구 결과로 특히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왜곡되는 결과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고 무슨 막 가공식품 회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별 지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제당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약회사들, 약품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정권하고도 굉장히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정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헌금을 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미국의 회사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대개 이제 공화당을 주로 헌금을 하고 민주당도 당연히 보험 차원에서 하는데
되게 공화당이 하는 헌금이 민주당이 하는 헌금에 그 적어도 수십 배 정도 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뭐 무슨 뭐 굴지의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뭐 무슨 뭐 S기업이라든가 H기업 같은 게 이렇게 정치 헌금하는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 데서는 사실은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예가 한국에서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그 연구비 지원하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아무튼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그 아주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 하나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GMO인데,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하는 그런 문제. 유전자 변형을 하는 거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유전자 변형하는 그런 작물들의 세계 그 최대 그 생산국이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물론 미국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의 유전자 변형의 대략 3분의 2 정도가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뭐 수출은 거의 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인 것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유럽 같은 나라는 대부분 다 유전자 조작을 하면은 그 식품에다가 그걸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한 걸로 썼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만은 아마 이른바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이제 의무화 시켰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섭취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식품도 여러분이 아마 오늘도 아마 유전자 조작을 먹고 오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원산지에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그걸 표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건데, 수입하는 농산물에 콩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거는 거의 9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식품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콩이나 뭐 옥수수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혹은 토마토 그런 거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은 뭐 거의 90% 이상이 유전자 조작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표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 이것이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을 해도 것이면 안전하고 아주 훌륭한 식품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안전한 거고, 그런 게 불확실하니까 그건 안전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훌륭한 식품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누가 어떤 그 반론을 제시했냐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 그렇게 변형식품이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식품이면은 그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워낙 아주 좋은 식품을 따로 분리해서 진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이제 유기농 식품을 따로 뭐 분리해서 그러니까 진열하는 경우가 많죠. 식품점에 가면은. 그러니까 유기농이 뭐 좋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진열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전자 조작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그것도 따로 이렇게 진열을 딱 해놓으면은 아주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렇게 좀 이 농담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서 뭐 중요하게 나온 거 하나가 이른바 광우병 문제죠. 이른바 광우병.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 생기게 됐냐 하는 거는 그 책자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단백질 중에서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natural라는 표현을 쓰는데, denaturation. 변성이 돼버리면 단백질 모양이 바뀌어서 좀 특이한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밧줄 모양이 좀 꼬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놀랍게도 이렇게 그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그것이 놀랍게도 다른 단백질들을 전부 다 그렇게 같이 만들면서, 자기랑 똑같이 만들면서 단백질의 그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완전히 방해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두뇌를 전부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뇌가 다 파괴가 되니까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소한테 발병이 됐는데, 소한테 발병이 된 계기는 물론 이제 사실은 소한테 고기를 먹여서 그런 거죠. 소를 빨리 키우려고, 소가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빨리 키우려고 고기를 먹였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사람한테도 이렇게 감염이 된 겁니다. 근데 요새도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의 소고기를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한 다음에 이런 FTA의 선결 조건으로 소고기 수입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건 참 어이가 없는 생각인데,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 먹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변성 프리온이라고 하는 게 혈액을 통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게 살코기라는 것도 당연히 혈액이 묻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럼 미국에서 사실은 육가학협회에서 좀 더 위생을 철저히 해갖고 이게 육류하고 그러니까 고기하고 살코기하고 나머지 이렇게 뭐 내장이라든가 특히 척수라든가 거기는 프리온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분리할 걸 요구를 했지만 그걸 거부했죠. 미국에서 사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먹어라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참 그거는 인간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피도 사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기에 피가 안 묻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 광우병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성 프리온이를 섭취한 후로 발병하기까지 뭐 보통 한 20년, 30년, 길면 한 50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통계하면 영국의 경우가 이제 처음 인간 광우병이 처음으로 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른바 그것이 영국의 경우에 현재 이른바 보유자가, 그러니까 프리온 변성 프리온 보유자가 대개 한 15,000명 정도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발병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나면 아마 광우병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들고, 그게 한국도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닐 겁니다. 사실 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좀 들죠. 그리고 FTA가 얼마나 희한한 조약 거기 규정이 있냐면, 미국에서 설사 광우병이 또 생기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 돼 있거든요. FTA에 하면은. 그러니까 발병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수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캔자스에서 발병을 했다고 하면 캔자스 것만 빼고 나머지는 거 다 계속 수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인데. 하여튼 광우병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왜곡의 얘기고, 예를 들면 광우병이라는 게 사람한테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한테 광우병이 옮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확실하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전하다. 뭐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한 거죠. 물론 지금도 사실 이제 인간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소한테서 정말로 전이가 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100% 확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그런 거 같다고 하는 결론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인 겁니다. 그런 의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른바 이런 비인식적 가치에서 과학이 왜곡되는 것 중에 또 대표가 이른바 비주류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거기에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뭐 사이비 좀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과학을 위장한데 실제로 과학이 전혀 아닌 건데, 아마 이 과학이냐 아니면 이게 사이비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의 본질적인 성격 중에서, 과학의 본성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재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증 가능성의 인정인데, 이런 사이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건데, 다시 한마디 말씀드리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사이비 과학이라는 건. 검증 얘기가 나면 꼭 생각나는 게 지난번 항우석 줄기세포 문제지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사이비 과학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주류 과학, 이 사이비 과학이 아마 현재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대표로 꼽히는 거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마 창조론인 것 같습니다. 창조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참 희한한 사회인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몇몇 주마다 물론 이제 이 교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건 좋지만, 몇몇 주에서는 창조론, 이른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진화론과 동격으로 인정이 돼서 공립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창조론이 뭐 옳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참 놀라운데, 미국민 전체에 대략 2분의 1 정도가 한 50% 가량이 창조론을 신봉하고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세계 최고인데, 미국 사회가 얼마나 미개한 사회인가 아직도 그걸 잘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미개국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미국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뭐 창조냐, 진화 이런 걸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정말 그런 경우를 그런 나라를 빼고서 이런 교육을 이른바 어떤 고등교육을 한다는 나라 중에서 창조론을 이렇게 국민의 반이 믿는 나라는 세계에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 보더라도.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주 이상한 야만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이렇게 이른바 과학적으로 치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굉장히 이렇게
현대 사회가 뭐 꼭 과학의 사회인 것 같이 모든 게 다 과학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날 광고, 텔레비전에 광고를 보면 뭐 침대도 과학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어느 도에 지설 한 분이 나오셔갖고 과학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항상 하시던데, 그 선거 전까지 지금 끝났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여튼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과학으로 이렇게 치장을, 과학이나 어떤 장신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요새는 창조론이라고 안 그러죠. 이런 분들은. 창조론이라는 게 아니라 진화론은 진화론이지만 창조론은 아니고 창조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아니고 창조과학이고 진화는 그냥 진화론이고,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더 이제 진짜 과학이다. 진화론은 그냥 논변일 뿐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거는 그쪽의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이 비인시의 가치를 통해서 과학을 왜곡하려는 분들이 최근에 와서 놀랍게도 과학을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과학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그걸 겉으로 보면은 오히려 과학적인 지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편에 맞춰서. 그게 당연히 올바른 과학이 전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권력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의 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은 권력과 돈이죠. 뭐 돈이라는 건 연구비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경우에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과학자들, 기술자들 분들도 물론 거기에 많이 결탁을 해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생명공학을 하는 분들 상당수는 요새는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상당수가 이른바 스스로 벤처기업을 경영하셨거든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미국도 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게 왜 잘못됐냐 하는 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대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창조과학회라는 거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과학을 하신다는 분들이 모이셔갖고 창조과학회라는 걸 결성을 하셔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널리 퍼뜨리고 계신데, 그분들이 쓰시는 논변을 보면은 그분 중에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제대로 된 물리학자는 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른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여역학 둘째 법칙이 혹은 엔트로피니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진화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창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과학적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그야말로 물리학의 가장 기초도 잘 모르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역학 둘째 법칙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혼동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게 무슨 뜻인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기 오염이 되고 산성비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산성비가 이른바 여러분들 이공계 하신 분들은 폐하라고 아시죠? pH가 서울의 산성비가 전 깜짝 놀랐는데 혹시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내린 산성비가 pH가 4.1이라고 하더라고요. 4.1이라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강산이라는 얘기는 강산. 물론 이제 과장이지만 실제로는 중성이 7이 중성인 거고, 숫자가 커져서 14까지 가면 그것이 알칼리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숫자 점점 작아지면 산인데, 보통 7 아니면 6 정도가 정상인 거죠. 근데 서울의 비가 4.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산성비가 왜 내리냐? 그건 볼 것도 없이 사실 이유는 분명히 인간의 활동 때문이죠. 주로 이제 황화합물이 주 요소인데, 거기 산성비 만드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이 과학을 왜곡하신 분들 주장을 보면 그것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자연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참 보면 화산 폭발에서도 물론 거기에 황화물이 많이 나오지만 화산 폭발이 벌써 1년에 몇 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최종 귀결은 이렇게 과학의 가치를 이렇게 인시의 가치가 아닌 비인시의 가치를 통해서 과학을 계속 왜곡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가냐면 최종 결론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주의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냥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의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그런 추세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과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과학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분들은 과학에 대해서 결국은 무관심하게 되는 걸 조장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정치를 보면 뭐 한나라당이나 뭐 여루당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관심에 대해서 뭐 선거도 안 하고 그냥 뭐 상관없다. 누가 돼도 다 똑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과학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의 결론이 나오는데 또 다른 쪽에서 다르다고 막 주장하니까 뭐 다 이것도 이거고 이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구나. 뭐 왔다 갔다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무관심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반복되다 보면은 결과가서는 반과학적인 그리고 반지성적인 그런 경향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인 이런 논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실은 없는데 뭐 과학적으로 보면 결론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막 그런 식으로 오도하는 거죠. 그렇게 믿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성공적이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 생각에 대표적인 얘기가 과연 줄기세포가 뭐 있느냐 없느냐 갖고 한참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그건 뭐 논란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결론은 명백한 건데 뭐 답은 명백하죠. 뭔지 다 명백한데 과학적으로 보면 답이 뭔지 명백한데 마치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까지 안 풀린 미해결의 문제인 양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원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사실 서론이고 이제 본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원래 서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이 반이라고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차피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남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조금 몇 가지 좀 제가 짚어보고 싶었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전체적인 이제 전체 그 맥락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 되게 이제 본론하고 결론을 생각하면 본론에서는 이 현재 그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간단하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사회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 과학에 관련돼서 이 사회와 과학이 만나면서 핵심적인 쟁점을 이루는 것이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가 뭐 그 중에 하나가 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에너지 문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유전자 조작 문제.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라고 그냥 표현할까요? 유전공학의 문제, 유전자 조작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이 생태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마 가장 첨예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런 그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 생각에 1시간 정도는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각각.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중에서 혹시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가요?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환경과 생태계. 그럴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뭐 약간 재미있게 장난스럽게 핵에너지가 제일 관심 있다고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 문제가 제일 관심 있다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환경과 생태계 문제가 제일 어디가 제일 많았었어요? 핵에너지가. 그러면 핵에너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핵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결국 핵무기겠죠. 폭탄. 뭐 원자폭탄이 수폭탄이 아닌 건 핵폭탄이라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것 같고 뭐 핵폭탄. 그리고 이제 물론 핵발전소 뭐 이런 거에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 사실 밀접한 관련이 이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가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 40%가 이미 핵발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상에서 쓰는 전기의 거의 반에 가까운 거는 어차피 핵발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게 우리 일상에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공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는 말은 핵발전이라는 말은 안 쓰죠, 절대로. 그렇게 핵에너지라는 말도 거의 안 쓰고 원자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자력.
그래서 무슨 뭐 원자력 발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원자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원자력이란 말은 원자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힘.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세분해 나가면 이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들이 모인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물질입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원자들 몇 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보통이고 원자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안에 원자의 핵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 안에는 이른바 양성자니 중성자니 하는 우리가 보통 기본입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원자 핵하고 그다음에 전자를 합쳐서 말하는 건데 그런 원자와 원자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가 원자 힘이라고 부르거든요. atomic force라고 그러죠. atomic force.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문나말 좀 이상하게 써갖고 영어로 하면 이제 atomic 원자를 우리가 애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atomic force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말 번역하면 원자 힘, 원자력이죠. 이게 바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약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끼리 서로 이렇게 좀 멀 때는 서로 이렇게 당기다가 아주 가까이 오게 되면 서로 미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은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물론 아주 가까이 가면 굉장히 강하게 밀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주 약한 힘이라서 이게 워낙 약한 힘이고 이런 힘을 이용한 장치 중에 유명한 것이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원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현미경. 그러니까 atomic microscope. 그러니까 스캐닝 실제로는 이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통이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자를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이용하는 거고, 이 힘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전혀 아니죠. 실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자 가운데 있는 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핵 안에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있는데, 그 양성자, 중성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하게 서로 붙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걸 떼어낸다는 것이 뭐 엄청나게 힘든데, 워낙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때 결합되어 있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nuclear force라고 부릅니다. nuclear forc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핵힘이라는 얘기죠. 핵력. 이것이 굉장히 강한 힘인데 이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이걸 잘 이용하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핵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건 핵에서 나오는 거고 핵력에 의해 관련된 거지 원자에서 나와서 원자력에 관련된 것이 아닌 거죠. 전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사실은 원자의 말이.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쓰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물론 이제 이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었을 때, 그러니까 원자 핵이니 잘 몰랐었을 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작으면 다 원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원자에서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어타믹 에너지라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나온 거였지만 현재 오면 이제 그것이 잘못되는 걸 다 아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뉴클리어 에너지라는 말을 쓰죠. 핵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원자력이라는 말을 고집을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뭐 좀 무식해서 그런 건지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좋은 말을 할 땐 전부 다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 원자력 문화니 무슨 뭐 원자력의 뭐 평화적인 이용이니 하여튼 다 그 좋은 말 할 때 원자력 쓰다가 나쁜 게 나오면 갑자기 핵이라고 바뀝니다. 무슨 뭐 핵폭탄이니 아니면 핵 폐기물이니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무슨 뭐 그러니까 핵의 제철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을 뭐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때 북한에서 원자력 개발한다고 나쁘다고 말한 적 없죠. 전부 다 북한에서 뭐 핵 개발한다고 나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느낌이 받는데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이걸 구분하는 게 그리고 뭐 하긴 뭐 그래서 이 핵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핵에너지라는 게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른바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 포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 핵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아주 많은 수가 서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걸 보통 경우에 절대로 쪼갤 수가 없지만 우리 이제 어떤 이제 조건을 잘 주면 이것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핵을 쪼개는데 좀 이제 무거운 원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뭐 대개 우라늄이죠. 우라늄을 이렇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양성자가 9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계산하기가 힘드네요. 140 몇 개요? 6개요? 235에서 92 빼면 되거든요. 238. 238이면은 그게 자연에 많지만 그거는 핵분해를 안 하니까 235에서만 핵분해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개가 쪼개지면서 핵이 두 개가 둘로 쪼개지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근원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아인슈타인의 상승성 이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상승성 이론에서 뭐 이런 식 여러분이 아마 대개 다 보시기 한 번씩 보셨죠?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질량인데 질량의 일부가 핵이 쪼개지면서 질량의 일부가 조금 없어지는 겁니다. 약간 없어지면서 그 없어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C라고 하는 게 빛의 빠르기인데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위로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30만 km/초죠. 빛의 빠르기가 1초에 30만 km 가기 때문에 이게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질량이 조금만 없어져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 핵무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이른바 빨갱이였던 사실 아시죠, 다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사실은 빨갱이였던 분이 참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고 뭐 요새 와서 많이 알려지지만 뭐 피카소란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죠. 버트란드 러셀이라든가 최근에 와서 알려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르트르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브 몽땅이라고 여러분 샹송을 멋지게 부르던 분이 있었죠. 그런 분이라든가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래서 핵분해를 통해서 이제 우라늄을 쪼개면서 이걸 거기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워낙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쪼개지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개 같이 한꺼번에 쪼개지게 만들기 때문에 한 번에 보면 막대 에너지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것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탄이 되는 거죠. 엄청난 무기가. 이른바 원자폭탄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새는 이제 원자폭탄이라는 말보다는 물론 뉴클리어 밤,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조절을 해서 그럼 쪼개지는 게 빨리 안 쪼개지고 아주 천천히 쪼개지게 조금씩만 쪼개지게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그게 잘 되면은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핵발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꺼번에 나오게 하면 이제 다 터지고 큰일 나는 거고 그걸 한꺼번에 못 나오게 잘 이렇게 늦추면서 계속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잘 되면 물론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사실 실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아직도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른바 안정성이라는 거,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원자로라고 하면 핵 반응로에서 일으키는데, 핵 반응로의 안정성이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핵발전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위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위험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거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보다는 우리가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를, 위험성이 작다고 해서, 그러니까 차에 치여 죽을 확률보다 작다고 해서 이거는 위험한 것도 그냥 놔두자 하는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왜 막지 않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일단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맞지만 그러나 일단 쉽게 말하면 한 번 터지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다. 예, 여러분들 그 체르노빌이라고 벌써 오래됐지만 체르노빌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그 핵 반응로가 터지면서 그 방사능이 엄청나게 유출돼 갖고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엄청 유출돼서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 일대에 살던 사람이 그것이 거의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줘갖고, 거기 그 암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져갖고, 백혈병이라든가 갑상선암 같은 게, 그래서 거기에 그걸로 인한 사망자가 아무도 모르지만, 추정하면 아마 수십만이라는 그런, 한 30만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요새 특히 갑상선암이 급증했다는 그런 추측도 사실은 있죠.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아무튼 일단 터지면 너무나 치명적이고 불확실성이라고 한 거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하는 안정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위험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제성의 문제인데 핵발전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단순히 이 핵연료를 통해서 핵연료 얼마 써갖고 에너지가 얼마 나오냐를 하면 싼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폐기물의 처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수명이 이렇게 지금 산업 발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수명이 길어야 보통 한 3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3년 지나면 이제 30년 동안 써먹고 나서 3년 지나면 그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핵발전소 폐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폐기 뭐 이렇게 거기를 싹 없애고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거 뭐 질 수가 없거든요. 핵발전소가 수명이 닿으면 폐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전체를 다 콘크리트로 다 덮어 씌우고 그 일대에 상당한 그 면적을 그다음에 거기를 전부 다 철조망을 치고 보초를 세워서 아무도 못 가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얼마 이렇게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수천 년 최소한 어쩌면 만 년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요새도 우리나라 그렇게 말썽이었었지만 그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특히 핵발전소 발전이 끝난 다음에 그거 처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폐기하는 문제, 폐쇄하는 문제 같은 거 비용은 사실 아무도 몰라서 그 비용을 다 치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들 거는 뭐 명백하고 실제로 그 경제성에서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욱이나 이 핵의 연료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라늄인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나 석탄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양이에요, 사실 우라늄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석유를 뭐 계속 지금 펑펑 쓰고 있는데 이런 추세 이걸 다 우라늄 대체한다고 하면 아마 불과 아마 뭐 길어야 몇십 년 이면 아마 우라늄도 완전히 바닥이 날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의 그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럼 새로운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수소폭탄의 원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핵분열 폭탄인데 핵분열 폭탄보다 이 수소폭탄이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훨씬 더 파괴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이용하는 건 결국 수소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핵을 쪼개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를 합쳐갖고 우리가 힐륨이라고 하는 조금 더 수소보다 조금 더 큰 원자로 만들면서 그 사이에 약간 없어지는 역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질량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바꾸자 하는 건데, 핵융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을 포함한 그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이 사실 핵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궁무진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도 뭐 과언이 아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건 얼마 전에 과기부가 굉장히 아주 높은 분이 나와서 이른바 원자력, 이른바 원자력을 옹호하시면서 이것이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원리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핵분열하고 핵융합을 전혀 구분을 못 하시는 건지 과기부의 굉장히 고위층이 자꾸 그러시던데,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둘은 완전히 다른 원리죠, 사실은. 근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가 성공을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핵융합을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왜 할 수 없냐면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온도를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수천만 도 정도로 그러니까 올려줘야지 이거를, 핵융합반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핵폭탄 하나 터트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핵폭탄 하나 미리 터트리면, 이걸 먼저 하나 터트리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온도를 뭐 1억 도 이상 올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파괴력이 높은 그 폭탄을 쓰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아직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천천히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천천히 일어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럴 방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어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뭐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현재까지는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한국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거기 엄청난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하다가 결국 안 된다고 거의 포기한 단계죠. 그래서 많이 그걸 없앴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겠다고 해갖고 한국에서 그걸 엄청난 지금 거기 연구를 잘 투자를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빨리 끝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뭐,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할 수 없이 그냥 다 끝내고, 결론을 그냥 내려야 될 것 같네요. 결론을 내리고, 혹시 이런 문제들은, 네, 결국 이런 일련의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과학의 문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 굉장히 아주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우리 직접적인 우리 생활에도 아주 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뭐 휴대전화라든가, 아까 휴대전화 말씀하셨지만, 뭐 컴퓨터라든가,
뭐 우리가 쓰는 아주 여러 가지 전자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과학하고 직결될 문제들이죠. 실제로 과학의 성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풍요로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얻는데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 과학의 본성의 모습은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가 과학의 원래 본질의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건데,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이 좀 잘못되어 있고, 이 과학의 우리가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풍요롭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건 원래는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정신적인 풍요, 우리가 정신 문화 면에서 우리가 보다 더 이렇게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는데 사실 과학의 목적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래적인 목적은.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오도가 되고 왜곡이 돼서 뭐 그런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과학을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례가 워낙 많고,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사회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반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인 사회라고 사실은 그런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진정한 의미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인식,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 앞날을 좀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거기 위해서는 근본 그동안에 우리의 과학의 기본 관점이 20세기까지는 뭐 과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과학 자체에서도 우리가 환원주의, 어떤 결정론, 어떤 기계론적인 사고가 지배했는데 과학의 발전에서 21세기에서 과학의 방향은 그런 쪽이 아니라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원주의보다는 오히려 전일론적인, 그러니까 홀리즘적인 생각, 그런 관점, 그리고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거부터 우리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unpredictability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에 그런 것의 양면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특히 이제 그걸 총칭해서 우리가 보통 복잡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잡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잡성이니 혹은 이제 복잡계니 하는 것이, 그러니까 complexity 혹은 뭐 complex system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1세기의 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변했는데, 우리가 과학을 이용한다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아직도 그 19세기적인 사고, 과학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뉴턴의 그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어떤 환원주의라든가 기계론적인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과학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고가 아주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왜곡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런 그 야만이 아닌 조금 더 이런 그런 이른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이 과학의 바탕도 전에 그 고전적인 옛날의 과학이 아닌 새로운 그런 그 사고의 과학,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